제가 최근에 지금 사실 놀고 있거든요. 그래? 얘기해. 완전히 먹고 사는 거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저는 이제 수입은 없어요. 근데 용돈 같은 걸로 이제 생각하면서 놀려고 하는데 그래서 네. 미래의 어떤 그런 거를 미리 좀 체험을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겸사겸사예요. 네, 그래서 약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노는 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잘 노는 바로 거 노는 거 쉽지 어렵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않아. 그리고 특히 그렇게 좀 깊이 있게 놀려면은 확실히 되게 여유가 흘러 넘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아직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여유가 막 이렇게 있는 네, 상황도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진짜 어렵구나. 그래서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모든 사람이 놀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100%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노는데 잘 노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아, 깊이 있게 노는 사람이 또 타고난 사람이 따로 있고 이제 또 거기서 약간의 인종차별처럼 또 어떤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준이 수준이. 이렇게 막 세분화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저 사람은 뭐 벤츠를 타고 다녀 국산차를 타고 다니면 이게 정말 수준 낮은 하나의 구분법이지만 그게 점차 그 구분법이 달라진다니까요. 평가 기준이 다 기준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근데 그게 인공지능 로봇 시대 이후에 갑자기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그렇게 빨리 수준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얼마나 아노미 상태가 될 거예요. 아노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와이프가 가장 최근에 어. 퇴직을 했어요. 제가 저랑 합의를 해서 5월 1일자로 우리 딱 그만두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험이에요, 실험. 그렇죠. 와이프가 그 어떻게 노는지. 근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저는 하루에 솔직히 일해봤자 3시간에서 4시간 반밖에 일 안 해요. 그 과외라는 활동이. 나머지 시간은 제 시간이거든요. 전 진짜 잘 놀아요. 그러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화가님 뭐 영상이나 그런 데서도 있는데 매일 해야 될 일들은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한 부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때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그게 기본적인 놀이의 개념인 거고 그리고 뭔가가 향상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내가 하는 활동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보람 있는 행동에 이런 것들이 이게 보람도 맞춰지는 있어야 되고. 구차원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덕질 그러니까 덕질의 덕질. 추장격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지. 보면 고리들 덕질의 추장격. 그렇지.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또 사람들한테 응원도 받고 저 스스로도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아미고나 아니면 화가님들한테 기여를 하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 과정 자체가 솔직히 화가님 영상 뭐 20분, 30분짜리를 7번, 8번 봐야 되거든요. 편집을 하려면. 압축하려면. 네.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해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야. 네, 그리고 그 교육 관련돼가지고는 영상이 50분짜리 그건데 영상 화질에 음질에 이거 하는데 그걸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으려고 하면은 하는 건데 여기에 의미가 있고 이런 거를 찾아내면은 또 새로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도의 능력을 요구한 덕질인 거죠. 그치. 아무나 못하는 덕질. 맞아. 집중력도 필요하고 네. 집중력 진짜 필요해.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구나. 재밌게 놀 수 있구나. 와이프는 맨날 그래요. 또. 아침 근데 일어나자마자 이걸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래도 네. 그 살림을 하는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좀 빨리 수입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 이제 빨리 이게 세속적으로 빨리 더 유명해지고 싶다. 그래야 또 아미고들이 더 수익이 생기니까. 참 이 말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인터뷰 글을 정리해가지고 보냈는데 봤죠? 그 후반부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화가가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인터뷰할 때 보충 설명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화가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백남준도 그랬고 뭐 예술은 고급 사기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많은데 피카소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오늘 기사에 보니까 성능경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기 그림에 막 연구는 하는데 팔지 않는 화가가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전혀 타협하지 않고 아예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화가, 그래서 전혀 팔 수 없는 설치 미술만 한다거나 퍼포먼스만 한다거나 그런 화가가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런 화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겨우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은 마치 강사처럼 강사료 같은 걸 받아요. 1시간 공연해주고 얼마, 마치 모델처럼, 누드 모델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는 거마비를 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재산의 축적은 못해요. 그런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은 공연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치 이제 음악 공연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그런데 처음부터 어떤 그림이 자본주의랑 이렇게 결탁하지는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 사모님들이 미술관을 차리고 대기업 사장이 번 돈을 탈세하는 수단으로 썼다거나 뭐 돈 세탁하는 수단으로 썼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처음부터 어쩌다가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컬렉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음모 같은 것도 있어요. 약간 그런 측면도 있어요. 많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림을.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흐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것을 비판하는 흐름이.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비판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외계인이 이렇게 침공했을 때 그 영화에 보면은 폭탄을 목구멍 안에 집어넣어야만 죽잖아요. 옆에 막 던져봐야 안 죽잖아, 이렇게. 그죠? 안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과 결탁된 자본주의의 폐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림이 자본주의의 시녀 역할을 하고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그런 걸 비판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예술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는 그것도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 미술의 새 지평은 뭐냐면 자본주의의 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핵분열 같은 걸 일으켜서 전체 원자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죠. 되게 예전에 말씀하셨던 번호표라는 개념이랑 그런 게 연관성이 있으셨던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돈의 흐름의 혁명 같은 건데, 일종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축통화거든요. 기축통화. 그 흐름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번호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그걸 지금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더 진정한 새 지평이라는 거예요. 즉 자본주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그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이제 너무 흔해. 너무 식상해. 그러면서 막 뭔가 본질을 찾겠다고 하는 거야. 인간의 삶의 본질을 찾겠다고, 진선미를 찾겠다고 해. 근데 진선미가 정말 자본주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볼프강이라는 미학자가 그러잖아요. 지금은 상업 광고나 상업적인 제품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웬만한 화가들 그림보다. 이 디자인의 품격이. 진선미가 훨씬 뛰어나단 말이에요. 자본주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볼프강 울리인가 그래요. 볼프강 울리. 예전에 강의할 때 그 사람 이렇게 얼굴 띄워놓고 강의한 적도 있었어요. 어떤 강의할 때였냐면은 신경미학 강의할 때, 제가 신경미학 강의할 때 볼프강 울리 했는데, 분리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 깊이 들어가서 아예 체질을 바꾸는
겉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외계인이 자본주의를 외계인이라고, 우리가 호모루덴스라는 것이 지구인이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것이 외계인이라고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300년 동안 자본주의 침공을 당했어. 외계인이 쳐들어온 거야. 막 창 던지고 폭탄 던지고 해봐야 죽지를 않나. 고질라요. 고질라 너무 커. 너무 커졌어. 큰 공룡이 돼버렸어요. 그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그림과 제 미술의 그 새로운 지평은 바로 국어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터 유튜브에서 강의를 많이 해왔는데 조금 약간 너무 자본주의스럽게 한 측면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만 보고 몰려든 사람도 있긴 있어요. 돈만 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는데 너 왜 막 2배로 환불 안 해줘? 뭐 내 번호표는 언제 팔 수 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자 준다더니 뭐 이자 정책, 이자 안 줘요? 뭐 12% 줘요? 뭐 이제 이런 사람도 꽤 있긴 있어요. 너무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홍보 영상을 찍으면서 막 헤르만 헤세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ABCD를 다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과정으로 가는데 이제 거기에 그런 배경, 문명사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느끼고 이제 저를 후원하거나 저랑 같이 손잡은 아미고님들이 대다수인데 한 10%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문명사적인 전환이고, 저는 300년간 성장해온 자본주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뭔가 근본적인 혁명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 미술의 새 지평이고, 눈동자의 우주라는 이 평행우주, 양자물리학의 관찰적 효과를 담고 있는 그림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힘이 있다. 그 정도의 어떤 문명사를 바꿀 만한 힘이 있다. 제 그림은. 이제 그런 확신으로 가고 있고, 이제 이미 그 미래에 대한 느낌은 처음에 왔어요. 이 그림을 떠올릴 때부터 왔어요. 고양이 눈에 그 달 그렸을 때부터. 그게 첫 번째 그림이거든요. 그때 이미 마치 그 약간 기독교인들이 표현하는 말투로 하나님이 크게 쓸 것 같다. 내 그림을. 그런 느낌이 왔다니까요. 맨 처음에. 네. 나도 한번 끊어야 되겠다.